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수상한 시리즈, 구미호 식당 등으로 정말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잔뜩 받고 계시는 박현숙 작가님이십니다. 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는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네.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것들, 그리고 네네. 오늘 신간 소개까지 해드릴 건데요. 네네. 먼저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작가님께서 네. 원래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하셨는지,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어린이 책 작가가 되시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은 좀 잘 쓰는 아이. 근데 책도 꽤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책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내 창작 동화는 거의 없었고, 이제 외서를 번역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책만 있었는데, 그조차도 되게 구하기 힘들었고, 또 학교에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책과 되게 가까이 할 기회도 없었고,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참 행운인 게, 아버지께서 제가 책을 좋아하는 걸 굉장히 좀 뒤에서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휴일이 되면은 큰 도시에 나가서 헌책방에 가서 책을 막 꾸러미로 사다 주셔서 제가 밤새도록 정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이 말을 드리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잔불을 밝혀놓고 하루에 밤에 7권, 8권씩. 또 이제 글쓰기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 글쓰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사실 글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소질을 개발해주고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그쪽으로만. 그러다 보니 꿈을 잃고 있다가 그러니까 글은 계속 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잃고 있다가 늦게 작가가 되었는데 제가 또 공교롭게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학원을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많은 장르 중에서도 이제 동화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네네. 학원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기 그쵸. 때문에 네네. 어린이들의 마음도 더 많이 아시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학원을 할 때 그때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작가가 돼가지고 이제 전부 다 재산이 되어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싹싹싹. 그래서 제 책을 읽으면은 보통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의 그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다 콕콕 집어서 다 알고 계시지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때 경험했던 거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에 정말 그 많은 책을 읽었던 경험들, 또 학원을 운영하셨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네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탄생을 하고 있었네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수상한 시리즈, 구미호 식당 이렇게 내시는 책마다 정말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재가 또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재미있는 소재를 찾는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력이 좀 뛰어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정말 그냥 흘러가지 않고 다 눈에 담아두고 생각에 담아두고 어느 날 보면은 TV를 딱 보다가 자막 한 줄이 딱 이렇게 나오면은 그 자막 한 줄을 딱 보면서 그동안 넣어뒀던 생각이 쫙 나와요. 이야기 하나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소재를 찾는 편이고 또 사회적 이슈라든가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동화로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작가거든요. 항상 좀 깨어있는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렇게 집필을 하는 시간을 뭐 정해놓는 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제가 늦게 작가가 되다 보니 남들보다 좀 시간을 많이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열정을 좀 불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새벽 2시 반. 새벽 2시 반? 일어나셨다고요? 예, 일어났어요. 몇 시에 주무셨? 그때 일어나려면 보통 한 8시쯤 되면은 자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오전은 글 쓰는 대로 제가 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이 전화 한 통을 딱 받고 나면은
어느 순간 그게 와르르 쓰던 게 다 무너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말 작가님이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네네. 아이들의 재밌는 이야기 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네네. 궁금한 게, 네. 글 쓰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글을 아이들이 좀 잘 쓰게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 이렇게 작가님이 책을 이렇게 쓰시거나 할 때 첫 문장을 쓰는 노하우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떻게 하면 책을 싫어하는 아이한테 네. 책을 많이 읽힐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거는 세월이 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잘 쓴 글이라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감동이 좀 있어주면 더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좀 자유롭게 글을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너무 이렇게 강요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그 틀에 맞춰가지고 쓰는 글을 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독서 감상문 쓴다면은 뭐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용을 쓰고 네. 그 다음에 느낀 점을 꼭 써야 돼. 네. 이렇게 어떻게 정해놓고 글을 쓰라고 하거든요.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감정 같은 것을 약간의 정제를 거쳐가지고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안에 이 내면에 어떤 뭐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또는 슬픔, 분노 같은 게 모두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쯤 정제해서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자유로움이거든요. 네.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근데 그런 거를 어느 틀에 박혀서 쓰라고 하니 재미가 있을 수도 없고 뭔가 또 나중에 쓰고 나서 누군가의 그 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면은 결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작가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글이 들어갔을 때 출판사에서 편집자들이 과도한 피드백을 주면 꽉 막혀요. 그러니까 작가인 저도 그럴 텐데, 그쵸. 아이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자유롭게 쓰게 좀 두고, 좀 못 쓰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어떤 감정 같은 걸 충분히 표출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나중에 정말 재미있고, 또 이제 감동적인 글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여 좀 덜 하자. 피드백을 막 준다거나 어떤 틀에 이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쵸, 네. 자기 감정을 좀 자유롭게 표현할 네, 수 그쵸. 있는 기회를 주면은 네네네. 이제 그거 자체에서 재미를 느낄 수 네, 있을 거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글쓰기를 하면서 작가님도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뭐 상장 받는 거, 뭐 칭찬 받는 거, 이거 외에 이제 작가님이 느끼기에도 너 글 쓰면 이거 좋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글을 쓴다는 건 나와의 또 대화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나와의 대화를 할 기회,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걸 추구하고 있고 이런 것조차도 잊고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요즘에 아이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네. 어른보다 더 바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꿈이 뭐고 하고 싶은 게 뭐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겨를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꿈이 사실은 돌아보면 어른의 꿈, 엄마 아빠의 꿈일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를 해보고 나의 안을 좀 들여다보고 이러한 과정이 글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를 찾는 것도 역시 글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들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게 자기 자신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글을 쓰게 되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럼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글을 통해서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 떨어지는 분식집. 네. 제가 네. 이 책을 읽었는데 역시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재미있는 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네네네.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책을 읽었는데 재미가 없으면 정말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괴롭죠. 네. 막 덮어버리고 하니까 네네. 일단은 저도 뭐가 됐든 무조건 재밌는 책부터 시작을 하라라고 항상 네네. 강조를 네네. 드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간 떨어지는 분식집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공포 동화예요. 막 귀신 나오고 저승사자 나오고 장난 아니거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무슨 귀신 공포 동화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냥 공포 동화를 선택하셨나?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무서운 얘기 엄청 좋아했어요. 네. 공포 동화 같은 거 되게 좋아했고 또 추리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집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 어른들 오시면 그냥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아, 진짜요? 그렇게 쫄랐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책도 귀하고 이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거 보면 옛날에 뭐 장화홍련전 이런 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공포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면서 되게 스릴도 있고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 재미있는 걸 넘어서 제가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다짜고짜 막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도 들여다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을 쫙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이익 때문에 타인한테 상처를 너무 입히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 같은 거를 제가 그때 그 무서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라든가 무서움이라든가 그런 존재들과 마주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게 꼭 귀신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공포 대상, 두려움 대상, 무서움 뭐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통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지 않고 대면해서 돌파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단한 마음 같은 것도 사실 그때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의 직면을 딱 했을 때, 아, 나는 이걸 정면 돌파해서 나한테는 절대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나 이거 넘어서면 극복하고 나면 난 또 한층 더 성장해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용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그러한 귀신 얘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관점의 변화예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랑 귀신 드라마, 뭐 귀신 영화 이런 걸로 내가 마음의 근육을 쌓았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네. 그런 거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네. 막 엄청 겁도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막 그러다가 한순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나면 응. 너 어떻게 하다 귀신이 됐냐? 그쵸, 이거 맞아요. 물어보리라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게 떠오르네요. 맞아요. 제가 어느 날 그 학교 강연을 갔는데 좀 일찍 가서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작가님 무서운 얘기 써주세요. 진짜 무서운 얘기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도서관에 오면 선생님 무서운 책 주세요. 막 무서운 얘기 주세요. 막 이런대요. 귀신 얘기를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덕대고 공포를 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따뜻함이 조금 깃들어 있는 그러한 무서운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간 떨어지는 거예요? 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간 떨어지는 분식집이 간 떨어지는 분식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 첫 번째는 간 떨어진다 그러면 되게 무서운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식집의 사장이 발이라는 이제 존재거든요. 근데 이 발이 사장이 분식집을 열었는데 이제 진짜 이 분식집 안에서는 정말 수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진짜 수상한 그런 존재들이 찾아오고 이러거든요. 되게 무서운 존재들이. 귀신이겠죠. 네. 거기서 뭔가 간 떨어진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1번 간 떨어진 분식집, 2번은 이 바리 사장이 분식집을 열었는데 음식들 막 연구 개발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간을 못 맞춰. 사장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간 떨어진 분식집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중의적인 의미네요. 그쵸, 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간 떨어지는 분식점에 네네. 재미 요소가 이거다 하고 음. 작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바리 사장은, 분식집의 사장님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 한국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에서 죽은 영혼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존재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승에서 이제 죽어서 저승으로 와야 되는 영혼들이 이승을 떠도는 그 원령이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되게 많이 나고 그런 원령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바리가 이제 이승으로 와서 그런 영혼들을 찾아내서 잘 달래가지고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승으로 와가지고 이 분식집을 여는 거거든요. 우연히 또 누가 찾아오냐면은 강림이라는 저승사자거든요. 강림이 찾아오는데 이 강림은 사만이라는 그 4만 년을 살고도 이제 저승으로 안 오려고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만이를 잡으러 왔다가 우연치 않게 바리 분식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눌러 앉아서 이 바리 분식집의 배달원이자 또 행동 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는 강림이 사만이를 찾으러 왔잖아요. 네. 그럼 그 분식집 안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가지고 그냥 계속 밖으로만 놔두는 거야. 사만이가 어디 있다더라 막 소문 듣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사만이 못 알아보는 그게 되게 재미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마다도 다 재미가 있고 네네.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 그 이야기도 정말 네. 재미가 있네요. 네네네. 아까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고전에서 네네. 따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 귀신 얘기, 무서운 이야기를 쓰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은 좀 망설였거든요. 무서운 귀신 얘기잖아.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선택해도 돼? 라고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 책은 읽혀도 되겠다. 라는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외국의 어떠한 신화 같은 거는 정말 많이 읽잖아요.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쵸. 예, 막 필독서처럼 읽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신화도 정말 재밌거든요. 발이라든가 강림이라든가 사만이는 확실히는 알지 못해도 어딘가 좀 이름이 낯익고 좀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우리가 간 떨어지는 이 분식집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귀신들도 어디선가 좀 본 듯한 귀신들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전승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이 생활과 사람과의 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설이나 고전에 그쵸, 다 그쵸. 숨겨져 있던 얘네들을 그쵸, 이렇게 네. 쏙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으로 이렇게 딱 넣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실 때도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았어요. 무작정 막 무서운 귀신 얘기를 하면 제가 학부모님 입장이라도 이걸 과연 읽혀도 되나? 얘 밤에 무섭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공포 동화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신화나 고전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또 그쵸, 읽어볼 그쵸.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초처방 구독자분들, 이제 이거를 책을 읽어볼 구독자분들도 좋고요. 네네. 아니면 동화 작가를 꿈꾸는 어린 작가들도 좋고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조금 저 스스로에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 스스로의 어떤 자랑을 하려면 좀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 떨어지는 분식집도 마찬가지지만은 책을 쓸 때 사실 동화의 미덕은 있어요. 재미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교훈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여운을 남겨야 되고 이게 동화의 미덕인데 저는 이 책을 쓸 때 어떠한 교훈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책장을 딱 덮을 때 이래서 이걸 내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책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이 간 떨어지는 분식집을 읽고 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줄 알고 이웃을 또 배려할 줄 알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 힘든 거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또 와닿았던 게 네. 정말 이제 책을 딱 읽었을 때 누가 나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공포 동화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책으로 좀 끌고 오고 그쵸. 그 안에서 마음의 근육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초등생활 처방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처방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